자, 오늘은 흉입니다. 데이비드 흉. 데이비드 흉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이제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스코틀랜드 사람이고 1711년에 태어나서 1776년도에 사망을 했네요. 스코틀랜드 사람이니까 이제 주 무대가 영국이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사람의 말을 표현하는, 이 사람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아주 좋은 문장, 하나의 문장만 뽑아봐라 그러면은 인간은 경험, 묶음. 우리가 이 묶음을 뭐 다발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다발. 영어로는 이제 번들이라고 그러죠. 번들. 다발, 묶음에 불과하다. 인간은 경험이 뭐예요? 번들이다, 묶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표현할 때 극단적 경험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극단적 경험론. 철학사에 있어서 이 극단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극단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학에 있어서는. 그래서 극단적 경험론이 나중에 결국에는 독일의 이거의 안티테제로 나와서 독일의 관념론이 열리게 되죠. 독일 관념론. 그래서 이 독일 관념론 사상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공부를 할 텐데요. 독일 관념론, 그러니까 1800년대 이후 철학부터는 이제 근현대로 들어옵니다. 거의 현대 철학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아무튼 흉에 대해서는 극단적 경험론, 이렇게 전제를 깔고 넘어가겠습니다. 데이비드 흉은 서양 철학사에서 좀 과소평가된 감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흉에 대해서 철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놀라운 통찰들이 많거든요. 대단히 놀라운 철학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흉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과소평가되어 있다. 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코틀랜드 출생이고, 이 사람 어렸을 때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 어려서부터 개별 학문보다는 보편 학문에 집착을 많이 했다 그래요. 철학. 어려서부터 철학하고, 보편 학문. 여기서 말하는 보편 학문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추상적이다라는 거예요. 구체적 학문이 아니라 가장 추상적이다. 그래서 보편 학문 이외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관심 없었다. 그 어렸을 때부터 좀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입장은 뭐냐면, 이 데이비드 흉이 살았던 시대는 인간 지성의 발전사 역사로 보게 되면 과학혁명의 시대와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혁명, 과학을 통해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과학. 이 당시 과학의 최고봉은 물리였어요. 지금은 과학의 최고봉이면은 과학도 트렌드가 있거든요. 과학도 물리학에서, 기하학에서, 수학에서, 물리학에서, 생물학에서, 그러다가 천체 물리학에서, 하여튼 이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분자 생물학에서,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당시 과학의 주종은 당연히 물리학이었습니다. 과학의 주종이 물리학이었고, 요즘 같으면은 AI, 컴퓨터, 인공지능, 이쪽이 이제 최첨단이 되겠죠. 양자역학하고요. 그래서 당시 과학, 물리학을 통해서 철학의 모든 문제, 철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항상 공부할 때 단어, 용어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단어, 용어만 잘 풀어도 웬만한 아이들이 다 풀리기 때문에. 자, 과학을 통해서 철학의 모든 문제를 풀었다. 철학의 모든 문제는 딱 두 가지죠, 결국. 나와 세상이란 말이에요. 철학의 모든 문제라고 하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인간과 우주의 문제예요. 인간은 어떻게 볼 것이고, 우주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인간과 우주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과학으로 철학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했어요. 모든 문제 해결하고자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하죠. 결국에는 이 사람 실패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아주 깊은 번뇌와 고민 끝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떤 깨달음을 얻느냐? 철학을 알면 알수록 인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과 그것을 통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독자적인 인식론, 데이비드 흉의 인식론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인간이 있으면 인간이 우주를 인식하잖아요. 우주 환경을 인식하잖아요. 이건 이제 외부
이게 외부 경험이죠. 외부 경험. 외부 경험을 통해서 이 외부 경험을 통해서 인상을 갖죠. 인상을, 임프레션이죠. 영어로 보면 임프레션. 인상을 갖고 이 인상을 통해서 어떠한 상을 형성하죠. 그걸 이제 관념이라고 이 사람은 표현을 했어요.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르치는 달을 봐야죠. 자, 인상,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관념,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용어는 왜 중요하지 않냐면 칸트, 로크 같은 경우 이것을 제1속성, 이걸 제2속성이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플라톤의 말로 말하면은 현상과 이데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 외부 경험을 통해서 인상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관념을 형성하더라. 그래서 이 관념을 나중에 다시 뭐예요? 관념을 연합시키죠. 관념의 연합. 관념의 연합은 뭐 어려운 말이 아니라 번들, 묶음이라는 거예요. 묶음. 관념들을 묶는단 말이죠. 머릿속으로. 그러면서 이제 보편 개념 같은 것들, 추상적인 이데아, 추상적인 이론 같은 것들을 형성하죠. 그런데 이 사람 과학을 통해 가지고 철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야, 인간이 외부 경험을 하는데 경험이라는 게 이렇게 불확실한 거였어? 너무 불확실하다는 거죠. 너무 불확실하고 이것도 불확실하고 외부 경험이나 인상이나 관념이나 이 관념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으로 통해서 보니까 너무나 불확실하다. 너무나 불확실하고 허술하더라는 거예요. 허술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도대체 인간의 이러한 외부 경험과 인상 관념 같은 것들, 관념의 묶음이 다 허술하더라. 도대체 이거를 지탱해서 이거에 기대어서 우리가 철학을 할 수 있냐, 진리를 탐구할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 아주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사람이 까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결국 불확실한 경험을 통해서 불확실한 인상을 받고 불확실한 관념을 형성하면 이 관념의 묶음이라고 하는 것도, 자, 제가 관념의 묶음을 통해서 보편 진리, 어떠한 추상적인 이론 체계를 만들어내고 관념을 형성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관념을 묶을 때 여러 가지 어떤 법칙들, 원리들을 갖고서 우리는 묶는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우리 인간이 관념들을 묶을 때 그 묶는 원리 중에 너무 많은 원리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소위 이 관념의 연합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더라? 데이비드 휴미 관찰을 해보니까 그건 결국 뭐더라?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인과율. 인과율을 통해서 인과율이라는 게 인과관계죠. A 다음에 B가 있고 B 다음에 C가 있고, 인과율을 통해서 우리는 관념을 묶더라. 관념을 번들로 형성하더라. 관념을 번들로 형성하더라. 묶더라. 라는 걸 발견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데이비드 휴미 이 인과율을 아무리 관찰을 해봐도 이 인과율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대단한 지성을 통해서 인과율을 발견하고 신적 질서를 발견하고 이치를 탐구하고 이치를 발견하고 이게 아니고 결국 이것이 경험의 누적과 이 경험의 누적과 반복 그리고 습관에 불과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관념의 묶음을 통해서 논리적 정합성을 따진다고 우리는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 아니더라. 인간이 네가 이치를 탐구해? 그거 아니고 결국 A가 떨어지고 나서 A라고 하는 값에 의해서 B라는 게 도출이 되면 A와 B를 인과율로 인식을 하지만 사실 이거는 이 A가 일어나고 나서 B가 바로 옆에 발생을 하니까 이 A와 B의 경험의 누적과 반복 습관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였다? 경험의 반복이었다. 알고 보니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의 반복에 불과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를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그러니까 경험의 반복, 경험이 반복되면 습관을 인과율로 인식하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은 그냥 경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험, 관념의 연합, 추상적 관념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관념의 연합에 불과했더라. 관념의 연합, 경험의 누적에 불과했더라. 그래서 여기서 흉의 깨달음을 갖고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뭐예요? 인간. 아까 흉의 인식론에서 봤듯이 우리 인간은 경험 자체가, 인간은 결코 경험으로 외부를 완전히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인식할 수 없죠. 경험의 제한, 리미티드 되어 있는 그런 정보값을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경험을 통해서 외부를 지각할 수 없다. 결국 인간은 우주에 대한 경험만 갖는 거예요. 우주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감각, 관념, 인상만을 갖는 거죠. 이런 이해를 갖게 된 이유는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것들이 아니다. 경험의 반복에 의한 습관에 불과했구나. 라고 하는 통찰이 있었기 때문에 데이비드 휴미 이런 인식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런 생각을, 지금 이게 우주에 대한, 이게 우주론이잖아요. 그죠? 아까 철학의 모든 문제라고 했을 때 인간과 우주에 대한 이론이라고 했는데, 자, 이게 우주론이에요. 우주. 우리 인간은 우주를 파악한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주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과 어떤 감각, 인상만 갖고 있을 뿐이지 절대로 그 우주 그 자체를 우리는 인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경험조차도 제한적이에요. 그냥 반복이고 습관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우주론이 나왔으니까 인간론도 한번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론. 데이비드 휴문 인간론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마찬가지 인간의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자아의식, 여기서 자아의식은 자기동일성이죠. 자기동일성. 나라고 하는 개체심, 나라고 하는 자기동일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나의 인상, 자기 자신에 대한, 나에 대한 인상, 나에 대한 인상과 기억의 다발일 뿐이다. 다발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자아와 정신 능력 모두 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경험, 인상, 관념, 누적, 다발, 습관일 뿐이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주론과 인간론이 다 나왔죠? 인간론. 자, 좀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간단한 겁니다. 데이비드 휴문 처음에는 과학을 통해서 철학의 모든 문제, 인간과 우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과학적으로 인간의 경험과 인상과 관념, 그리고 보편관념들을 형성해내는 인간의 이러한 인식론을 과학적으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휴문은 어떤 생각을 했더라?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추상적 관념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인과율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인과율의 본질은 경험의 반복이더라. 경험, 습관의 누적일 뿐이더라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충격에서, 이 사람 입장에서 굉장한 충격이죠. 인간이 대단한 추상적인 관념을 추상화할 수 있는 지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성이 아니고 인간이 지성을 갖는 게 아니라 결국 지성은 없고 인과율만 있다 뿐이다. 경험의 누적 반복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걸 이제 극단적 경험론이라고 하거든요.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경험과 습관, 누적된 데이터의 반복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극단적 경험론이니까, 이러한 극단적 경험론 입장에서는 우주도 경험의 누적일 뿐이고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의식도 결국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경험과 인상, 관념의 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데이비드 휴무 이제 극단적인 경험론으로 나온 겁니다. 극단적 경험론이 나온 거고, 극단적 관념론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입장이죠. 그죠? 모든 것들이 관념에 의한 것들이다. 이 관념은 신적인 우주 의식이고 그 우주 의식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극단적인 경험과 극단적인 관념론은 나중에 가서 하나로 만나게 됩니다. 아무튼 이 극단적 경험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어떤 걸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냐면, 자, 자기 의식이나 인간의 우주에 대한 경험, 감각, 인상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최신 이제 AI 학습 같은 걸 좀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뭐라 그러죠? LLM이라고 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 인공지능,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라지 랭귀지 모델, LL 모델이니까 LLM이 되겠네요. 라지 랭귀지 모델의 학습의 원리가 그 엔비디아 GPU 칩을 통해 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통찰, 그러니까 관념의 연합, 추상적인 사고, 추론 능력을 하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학습을 시키잖아요. 데이터를 먼저 뭐예요? 경험을 시켜줘요, 경험. 이 경험을 시켜주고 이것을 누적시키게 되면 컴퓨터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어떠한 패턴을 끌어내요, 패턴. 여기서 말하는 패턴을 끌어낸단 말이에요. 패턴을 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데이비드 휴메의 말로 말하면 뭐예요? 습관, 인간의 습관이에요, 습관. 인간의 습관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데이터를 경험해서 누적해서 패턴을 습관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AI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 습관이 더 누적이 되게 되면 놀라울 정도로 우리 인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 아닌가? 아니, 어쩌면 인간보다 더 뛰어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소위 추론이라고 하는 걸 해요, 추론. 이 추론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AI가 발달하기 전에는 이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의 독특한 관념의 연합이기 때문에 이 추론 단계는 죽었다 깨라도 AI가 학습할 수 없다, 따라올 수 없다라고 우리는 그 전에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 LLM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데이터를 경험하고 누적시켜서 패턴을 인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론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는 블랙박스입니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전에 과학자들은 절대로 기계는 이 패턴과 습관, 그러니까 패턴 학습을 누적시킨다고 해서 이것이 관념의 연합 단계인 추론까지 넘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 추론으로 넘어오는 이 관념의 연합 단계야말로 인간의 독특한 지성이다. 독특한 인간만이 갖고 있는 지성에 의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패턴 학습을 통해서 추론으로 절대 AI는 넘어올 수 없다라고 원래 과거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GPU라고 하는 거, 엔비디아 GPU 칩이 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냐면, 이 GPU 칩을 대량 생산해가지고 이 데이터 경험과 누적에 의한 패턴 학습을 말도 안 되게 많이 시킨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많이 시켜본 거예요. 과거에는 기술적 제약이 있어가지고 이 데이터 경험과 누적 패턴 학습을 기술적 경험 때문에, 데이터의 그 과부하 때문에 하지 못했던 그 정도 수준을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데이터를 경험시키고 누적시켜서 패턴 학습을 시키니까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추론 비스무리한 게 나오더라. 라지 랭귀지 모델에 의해서 추론 비슷한 기능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인간은 어떤 충격을 빠진 거예요. 그러면 야, 결국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었던 지성적 사고인 관념의 연합조차 사실은 데이터 경험에 의한 누적이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AI가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관념의 연합이라고 하는 활동, 추론이라고 하는 활동을 우리 인간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AI한테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데이터 경험과 누적을 시키니까 추론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추론 비슷한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떤 게 부정되는 거예요? 관념의 연합이 독자적인 인간의 지성적 활동이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무너지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충격을 지금 우리는 요즘에 받고 있지만 데이비드 휴먼은 이미 18세기에 이미 얻었다는 겁니다. 데이비드 휴먼도 뭐예요? 인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알고 보니까
인과율이라고 하는 게 알고 보니까 관념의 연합에 불과하고 관념의 연합의 본질은 경험의 누적에 불과했더라고 하는 것을 경험의 반복과 습관의 누적밖에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데이비드 휴먼은 이미 철학적으로 밝혀낸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 GPU 칩을 통해서 데이비드 휴먼이 이미 1700년대에 받았던 엄청난 지적 충격을 오늘날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GPU 칩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결국 AI GPU의 데이터 경험, 누적, 패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 경험주의와의 다른 아닌 표현입니다. 극단적 경험주의예요. AI한테 엄청나게 경험을 많이 시키니까 야 이거 우리가 알고 있어도 추론 비슷한 게 나오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AI하고 데이비드 휴메의 극단적 경험주의가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거의 강의는 내용은 다 끝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하나만 모든 철학자들은 이 윤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윤리학. 데이비드 휴메의 윤리학은 그러니까 모든 철학자는 세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데이비드 휴먼은 여전히 극단적 경험주의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윤리학도 경험주의적으로 데이비드 휴먼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경험이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결국 모든 인간의 문제는 경험이다. 경험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 되냐? 어떠한 이성적 판단,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일 뿐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어떤 문제가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가치 판단을 할 때에는 도덕적 윤리적 가치 판단을 할 때에는 경험적 유용성이라든지 혹은 우리 인간이 경험을 통해서 감정이 일으켜지잖아요. 정서적 공감, 감정적 공감과 반응의 문제일 뿐이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지성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떠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선택할 때에는 지성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유용한가, 그리고 감정적으로 공감을 일으키느냐, 관정적으로 선호되느냐, 이런 측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대단히 충격적인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전 철학자들은 윤리나 도덕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성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근데 데이비드 휴먼 극단적 경험론자답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문제는 경험의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성적으로 파악하는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이고, 따라서 그것이 인간의 삶의 경험에 있어서 경험적으로 유용한지, 그리고 정서적으로 선호되고 공감되는지 이 문제라는 거예요. 대단히 새로운 윤리적인 어떠한 관점을 설명해낸 그런 거죠. 그래서 데이비드 휴메의 이런 철학이 나중에 19세기 가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 공부할 건데요. 실용주의라든지 공리주의, 19세기 공리주의, 벤담 뭐 이런 사람이에요. 듀이 이런 사람이에요. 공리주의 사상과 실용주의 사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휴메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강의를 이렇게까지 해보니까 데이비드 휴메 참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한지 여러분들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 데이비드 휴메는 어땠다? 극단적 경험주의자다. 경험을 중시했다. 그래서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관념을 형성하는 인간의 인식 체계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려고 했더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인간이 경험을 통해서 인상을 추론해내고 인상과 관념을 추론해내고 관념을 묶는 이런 지성적 활동이 사실은 지성적 활동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경험의 누적과 반복밖에 아니더라.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도 경험의 반복과 습관에 불과하더라 라고 하는 걸 데이비드 휴메이 발견해냈고, 이런 관점에서 인간은 결코 경험으로부터 따로 떨어져서 경험 외부에 존재하는
우주를 인식할 수 없고 인간의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기 의식조차도 어떻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경험과 인상, 관념의 누적에 불과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은 현대 AI, GPU, 엔비디아 GPU 칩을 통한 AI, LLM, 데이터 경험, 데이터를 엄청나게 무자비하게 많이 학습을 시켜서 패턴 학습을 시켰더니 추론 비슷한 게 나오더라 라고 하는 현대 AI 추론 기술, 데이터 LLM, 현대 AI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인류가 받고 있는 충격과 비슷한 수준의 충격이었다. 그래서 인간의 추론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결국 데이터 학습이었냐, 경험이었냐,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의문을 이미 데이비드 휴먼 철학적으로 탐구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도덕적이고 윤리적 차원의 문제도 경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경험적 유용성, 감정적 공감, 반응의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윤리학의 장을 열기 시작했고, 이것이 19세기 공리주의 철학에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데이비드 휴메의 사상이었습니다.